자, 오늘은 굴절과 회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주 내용은 굴절이 되겠습니다. 굴절. 그러다가 손모가지 굴절된다. 그 소리의 굴절할 건데 일반적으로 파동의 굴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굴절은 꺾이는 현상이에요. 꺾이는 현상인데 파동이 전파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꺾이는 건 아니고 매질이 달라져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질 때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굴절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질이 달라져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질 때 일어납니다. 굴절이 일어나는 일단 상황은 그렇고요. 이러한 굴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고안한 건 아니고요. 누군가 고안한 것을 재현한 실험이 있는데 대학교 때 제가 발표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뿔 받았어요. 이 정도야 뭐. 알았어. 자, 요거는 이제 굴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으로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철수와 영입니다. 얘가 민수죠. 네. 민수가 항상 맨날 철수만 고생시킬 수 없으니까. 네. 얘가 빠졌습니다. 네. 자,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중에 한 경로로 민수를 구하러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몇 번 경로를 택하겠습니까? 1번. 3번요? 3번 신선한데 3번은 잘 안 나오는데 1번? 2번이 일단 거리로는 최단 거리입니다. 근데 최대한 빨리 구해야 되잖아. 근데 최대한 빨리 구하는 게 이게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가장 시간이 작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요만큼 달려가고 요만큼 수영해서 가야 되죠. 요렇게 가면 요만큼 달려가가지고 요만큼 수영하는 길이가 좀 짧아집니다. 얘는 이만큼 달려고 이만큼 쇠가 빠지게 수행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경로 중에 어떤 경로가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달리기가 수영보다는 빠르죠. 확실히 빠릅니다. 달리기가. 제가 달리고 박태환이 수영하면 제가 이깁니다. 왜 그래? 달리기가 빨라요. 그 수영 기록 한번 봐봐봐. 얼마 안 돼요. 시간이. 저 그래도 100m 그래도 16초 때는 됩니다. 그래도. 자, 한참 때는 그 15초대로 끊었어요. 제가 이래 지금은 비록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커져가지고 가속 능력이 좀 떨어졌지만 근육량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만 커져가지고 지금 100m가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 그래도 지금 그래도 16초 때는 17초 안에는 그래도 간다. 그 100m 수영 17초 안에 못 끊잖아요. 50m. 그 정도는 아니다. 너를 되게 무시하는데 요게 이제 최소 시간이 걸리는데 희한하게도 달리는 속도랑 수영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신기하게도 파동도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 건지 원래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도 파동은 최종적으로 어떤 두 지점을 지나간다라고 할 때 항상 시간이 가장 짧은 구간으로 갑니다. 규칙이 모든 파동을 관찰해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임의의 경로를 택해 놓고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를 찾아보면
이게 굴절의 법칙이 나와요. 좀 이따 나중에 식을 보여줄 텐데 그게 예전에 그 대학 논술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로. 그게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최소값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게 결과가 이제 굴절의 법칙이 나옵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누군가의 이름을 검색해 보면 그 물리2 내용에 여기 누가 이렇게 잘 풀이해놨어요. 자, 요거를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맴돌이 전류를 이용할 건데 그 맴돌이 전류를 이용하는 거는 이제 그건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그 어떤 다른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제가 보고 같이 재현을 했던 실험입니다. 자석을 그냥 떨어뜨린 경우하고 구리관을 통해서 떨어뜨린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떨어뜨리면 그냥 자유낙하잖아요. 네, 구리관 속에 떨어뜨리면 천천히 떨어져요. 이게 왜 천천히 떨어지냐면 전자기 유도 때문인데 자석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로부터 자기력선이 막 나오잖아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자기력선이 요 구리관 표면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쪽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여기는 각각 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을 빠져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의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장이 없었는데 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생기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용돌이 전류라고 해서 맴돌이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표면을 따라 여기다 전부 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고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생기면 결국에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 양쪽 옆면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자석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구리 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서 그러면 요 N극이 다가오면 요 N극이 밀어내겠죠. 그래서 운동을 방해를 해요. 이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얘를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 표면에 맴돌이 형태의 소용돌이 전류가 막 생겨가지고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굴절차라는 걸 제작하는데 차에다가 요 나무도막을 얹어가지고 여기 네오디뮴 자석을 붙여가지고요. 요 바닥과 살짝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서 요 경사진 구리판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종이에 그냥 이렇게 놓은 거에 비해서 속력이 좀 느리게 떨어집니다. 요런 부분에 맴돌이 전류가 생겨가지고 요게 이제 그 굴절차라고 이름을 붙인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5,000원 주고 샀어요 그때. 우리 자석을 여기 나무도막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얹힌 겁니다. 뭐 그냥 높이를 잘 맞춰가지고 최대한 바닥과 닿이지는 않지만 최대한 가까이 되도록 이렇게 제작을 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얘는 천천히 떨어지고 얘는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다른 파동을 재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경계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제 이렇게 오면 이쪽은 맴돌이 전류가 안 생기죠. 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르고 이쪽은 이제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굴절을 보여주는 실험인데 출처는 아이디어 출처는 그때 당시에 함안고등학교에 계셨던 이 선생님이신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제로 한 모습을 보여주고 대학생의 저 손만 등장합니다. 손만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위에서 찍은데 여기가 높은 곳이고 여기가 낮은 곳입니다. 경사면이에요. 여기 구리판이고 얘는 그냥 종이고 여기는 맴돌이 전류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속도가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좀 천천히 떨어지고 얘는 좀 빨리 떨어지고. 그래요. 제 손가락 맞죠? 얼굴이 좀 나왔네.
별로 관심이 없죠. 네. 자, 이거는 이제 이 평평하게 이렇게 바닥에 놓고요. 이제 이번에 그 모터를 켜가지고 굴러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속력이 빠른 매질, 속력이 느린 매질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면 이 꺾이는 게 보입니까? 다시 보면 이 꺾이죠. 뭐 사기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꺾이죠. 그냥 얘가 이렇게 가다가 자석 있는 부분 생각해 보면 여기가 속력이 느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달라지는 경계면에서 파동이 굴절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실험이고요.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는 전반사 실험입니다. 이게 전반사도 보여요. 이거는 뭐 다음 단원에 배우게 되겠지만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입사각을 매우 크게 완만하게 입사시키면 얘가 굴절되지 않고 전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굴려보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했던 오리지널 실험은 요 구리판으로 길을 만들어 가지고 얘가 이제 길 따라 이렇게 전반사하면서 차가 가는. 그래서 광통신의 원리인 전반사의 원리를 보여주는 실험이었는데 요 구리판이 비싸서 저는 요 정도로 그냥 실험을 했던. 요것도 산 게 아니고 실험실에 굴려다니는 거 살짝 몰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비싸다더라고요 구리판이. 옛날에 그 구리가 섞여 있는 그 교문 같은 거 비싸가지고 누가 떼가고 훔쳐가고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죠. 요새는 그런 교문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게 파동은 이렇게 역학적인 힘을 받아서 휘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자기력이라든지 뭐 이건 어떤 힘을 받아가지고 휘어지는 건 아니고 파동이 그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이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규칙성을 보면은 항상 그렇게 굴절이 돼요. 굴절이 되고 항상 그 결과적으로 그 두 지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이 경로를 택해서 굴절을 하는 그런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규칙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이 그 알아야 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딱 이게 굴절되어 있는 요 파동의 경로를 보고 그 어떤 매질에서의 전파 속력이 더 빠른지를 분별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근데 그 분별하는 방법을 몇 가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매질의 경계면이고요. 여기에서의 전파 속력이 파동의 전파 속력이 V1, 파장이 람다1, 진동수가 F1. 그리고 요 아래쪽 매질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이 V2, 파장이 람다2, 진동수가 F2라고 할 때 요렇게 휘어지는 상황을 놓고 보면 누가 속력이 더 빠르냐면 굴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요렇게 휘어지려면 위쪽하고 아래쪽 중에서 어디가 속력이 상대적으로 빨라야 돼요? 위쪽이 빠르고 아래쪽이 느려야지 요렇게 휘어지죠. 요렇게 판별하는 방법이 있고요. 굴절의 법칙을 이용해서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굴절의 법칙을 먼저 써놓고 그럼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굴절의 법칙은 매질에서의 전파 속력과 그 다음에 매질의 경계면에서의 그 법선과 파동의 이동 경로가 이루는 그 각도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항상 각도는 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입니다. 이게 법선이에요. 법선이고 이 경우에는 세타1이 입사각이고요. 요 세타2가 굴절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입사각 굴절각의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거꾸로 이렇게 가면 요렇게 가면은 얘가 입사각이 되고 얘가 굴절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정해지는 거고 법선과 이루는 각이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요게 이제 그 뭐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그 경로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보면 그 최종적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해줄게요. 이걸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관계식이 됩니다. 모든 파동에 적용되는 굴절의 법칙입니다.
V1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그 궁금하면 그 물리 2의 굴절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 요식을 한번 요식 자체만 그냥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을 해보면 요 세타 1, 세타 2는 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거든요. 그러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도는 얘가 경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0도에서 90도 사이죠. 0도에서 90도 사이고 0도에서 90도 사이의 사인 값은 세타가 클수록 사인 세타 값도 커지지. 예, 세타가 클수록 사인 세타 값도 커지죠. 그러면 세타가 큰 쪽이 지금 세타 1이 더 크죠, 세타 2보다. 예, 세타가 큰 쪽이 사인 세타 값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 1과 사인 세타 2를 비교해 보면 사인 세타 1이 더 크죠.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럼 큰 수는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는 작은 수로 나눠야지 등식이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타가 큰 쪽이 V도 크다,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럼 크기를 비교해 보면 V1하고 V2 중에서 V1이 더 크죠. 근데 진동수는 어때요? 같습니다. 파원에서 진동수와 결정이 되면 전파하는 동안 매질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파장이 변한다는 거죠. 파장과 전파 속력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이제 매질 2로 진행하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속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속력이 위쪽이 더 빠르고 파장은 위쪽이 더 길고 이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면 되느냐? 딱 요 그림을 보고 법선과 이루는 각이 얘가 더 크네? 그러면 이쪽이 속력이 더 빠르고 파장이 이쪽이 더 길겠네. 이걸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예전에 제가 그 서술형 수행평가로 많이 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를 굴절의 법칙으로 설명해봐라 였습니다. 모범 답안을 알려주면 너는 서술형 끝났지? 요 낱말은 새가 듣는 이유가 그 지구과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데 지표면이 땅이 비열이 더 작죠, 물보다. 그래서 땅은 쉽게 가열이 되고 쉽게 식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가열이 막 되죠. 그래서 막 아스팔트 같은데 이런데 보면 막 아지랭이 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아래쪽이 고온이에요. 아래쪽이 더 뜨겁습니다. 요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았는데 예전에 스카이다이빙을 해봤는데 그때 여름이었고 낮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위로 올라가니까 서늘하더라고요. 서늘한데 떨어지면서 진짜 신기하게도 아래로 내려 자유낙하면서 느껴지는 게 온도가 느껴져요. 점점 따뜻해집니다. 지린 게 아니에요.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공기가 진짜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막 자유낙하면서 정신이 없는데 점점 따뜻해진다는 게 막 느껴져요. 공기가. 그러면서 이거를 꼭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걸 얘기할 때 꼭 얘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유낙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래쪽이 뜨겁죠. 위쪽이 상대적으로 차갑고. 그러면 그 기체의 온도에 따라서도 소리의 속력이 달라지잖아.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죠.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소리의 전파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그러면 이 임의의 경계면을 딱 잡고 고온인 기체, 저온인 기체 이렇게 잡으면 고온인 기체가 속력이 더 빠르니까 법선과 이루는 각이 더 커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늘 쪽으로 위쪽으로 소리가 휘어지게 됩니다. 굴절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밤에는 땅이 빨리 식죠. 그러니까 땅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낮습니다. 땅 근처가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위쪽이 더 커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땅 쪽과 평행해지는 깔아지는 쪽으로 휘니까
이 쥐가 듣는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보면은 여러분 좀 높은 건물에서 바깥에 도로의 그 자동차 소리를 들어보면요, 이 자동차에서 그림 수준이 이말년이랑 비슷하죠. 자 여기 소리가 나면 이 낮에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휘니까 얘가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휘지 않는 이상 이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멀리 있는 게. 근데 밤에는 상대적으로 소리가 이렇게 되니까 끝이 이제 도로하고 평행해지니까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을 거야. 밤에 뭔가 좀 바깥 소리가 더 잘 들린다라는 느낌, 멀리 있는 소리까지. 그게 이제 요 소리의 굴절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밤이 전체적으로 조용하니까 잘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굴절에 의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저반에도 얘기를 해버려서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무지개는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물방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물방울이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할게요. 빨주노초 파남보 다 하지 않고. 그러면 이 빨간색은 물 속에서 이제 꺾이게 되는데 파란색보다는 좀 덜 꺾이고요. 얘랑 이제 평행하게 그려야 되는데 빨간색은 좀 덜 꺾이고요. 파란색은 진동수가 더 크죠. 진동수가 더 크니까 더 많이 꺾입니다. 파란색은 더 많이 꺾이는 거죠. 많이 꺾이면 그럼 요 한 물방울에서 분산되어서 나온 빛은 퍼져 나가니까 한 사람에게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꺾인 빨간색하고 여기서 꺾인 파란색은 한쪽으로 몰리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요 빨간색부터 빨주노초파 뭐 이런 식으로 진동수 영역대로 위에서부터 차례로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무지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가지고, 왜냐하면 물속에서의 속력이 진동수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색이 분리되어서 이제 보이는 게 무지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굴절은 얼추 다 얘기했고요. 소리의 회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그냥 제목을 얘기해버렸네. 회절. 이런 부분은 여러분 좀 조심해야 돼요. 이 회절과 관련된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간혹 가다가. 그래서 문제만 막 풀고 내용을 안 본 애들은 이게 뜬금없이 이게 조금만 외우면 아는 부분인데,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이런 걸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소리의 회절은요, 여기 적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는 전부 다 회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대학 교재는 애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애돌이. 순 우리말이거든요. 장애물을 애돌아가는 현상이 회절입니다. 애돌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게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이 있고 요 건너편에서 얘가 막 떠들어요. 근데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요 소리를 보통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소리가 직진만 하면요. 직진만 하면 이쪽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리는 일부 이렇게 애돌아가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애돌아가는 거예요. 애돌아가는 거. 그래서 요 회절 때문에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 소리가 벽을 진동시켜서 벽이 요 앞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가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애돌아가는 소리도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회절이에요. 틈에요. 이제 물결파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가면요. 얘가 파동이 직진만 한다고 하면은 요쪽만 이렇게 물결파가 갈 겁니다. 혹은 소리나 물결파나. 근데 얘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얘가 애돌아가 가지고 다른 쪽에도 소리나 물결파가 도달합니다. 요게 회절입니다. 회절. 그러니까 회절이 잘 된다는 거는 요게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게 해절이 잘 되는 거야. 해절이 잘 된다는 표현은. 근데 해절이 잘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절이 잘 되는 조건이 이거 외우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면 또 누군가 이름을 검색해서 물리2에 있는 영상을 보면 그냥 증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는 좀 증명인 게. 그래서 결과만 근데 결과를 물어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어떨 때 회절이 잘 되냐? 파장이 길수록 여러분 느낌이 잘 안 올 거예요. 왜 이런지는.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은 좁을수록 작을수록 좁을수록 잘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느낌이 안 오죠.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뜬금없이 가끔씩 나오면 의외로 틀린다는 거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소리하고 빛을 비교하면 소리가 회절이 더 잘 돼요. 경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소리는 막 그 문 밖에서 사람은 안 보여도 소리는 들리는 경우가 많죠. 애돌아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막 저쪽에 있는데 그 사람의 반사된 빛이 애돌아 와가지고 막 문틈에 사람이 보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소리는 문틈을 통해서 들어오잖아. 소리가 이제 회절이 더 잘 되는데 그 이유가 보면 그냥 얘가 파장이 더 길어요. 보면 빛은요 파장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나노미터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0억 분의 500m예요. 10억 분의 500m. 근데 소리는요 대충 계산해 볼까요?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대략 340m/s예요. V 이퀄 람다 F잖아. 340m/s인데 만약에 진동수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소리의 진동수가 수백 헤르츠 정도거든요. 그럼 대충 한 340Hz면은 파장이 1m잖아요. 소리의 파장은 꽤 길어요. 소리의 파장은. 소리의 파장 우리가 잴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 수백 나노미터.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소리는 회절이 잘 되고 빛은 회절이 잘 안 됩니다. 또 제 자랑 같지만 이 회절 현상은 제가 초등학교 때 발견했습니다.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요게 회절이에요. 회절. 요 틈이 요거는 넓은 거죠. 여기 회절되는 범위를 보면 요 정도 되어 보이죠. 보면 대략. 근데 틈이 좁을 때는 보면 더 많이 애돌아가죠. 더 넓게 애돌아가죠. 그리고 요 틈만 제가 가져왔는데 똑같은 틈인데 파장이 길면 또 더 많이 애돌아갑니다. 회절이 더 잘 된다.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회절 현상이고요. 네, 초등학교 때 제가 관찰한 게 이제 요겁니다. 그림자인데요. 그림자. 요새 물어보니까 그 경험해본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던데 초등학교 때 아침 조례 해봤습니까? 아침 조례. 운동장에 이렇게 서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열중시어 해가지고. 그거 해봤나? 안 해본 애도 있고 해본 애도 있더라고. 희한하게. 우리 때는 매주 월요일만 했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주로 했던 게 그 앞에 있는 친구의 그림자를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이상하게 그걸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저는 이제 크나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빛은 직진한다라고 나와요. 빛은 직진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빛이 직진하면 빛이 가려지는 부분하고 빛이 도달하는 부분하고 경계가 선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 빛이 도달하거나 막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림자의 경계가 분명히 선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자를 잘 보면요 끝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 보면 이 경계면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스무스한 부분이 있죠. 약간 이게 음영이 진 듯한 약간 그림자라고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런지 그 의문을 가지다가 중학생이 되어서 어떤 책에서 그 회절이라는 현상을 보고 이게 회절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에 빛도 파동이어서 이 경계를 애돌아간 빛이 일부 있는 부분이 약간 완전히 시커멓지도 않고 완전히 밝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회절 현상입니다. 여기 또 신기한 게 보면 요 털 있는 부분 있죠. 털 있는 부분이 더 회절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털하고 털 사이에 틈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회절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 경계가 더 많이 모호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검색하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막 그림자라고 검색했다가 동물 그림자라고 검색했다가 해변의 그림자라고 검색했다가 개 그림자에서 찾은 것 같은데. 근데 개가 좀 너무 좁깃한데 여기가 여운가? 잘 자네 희석을 놈. 자, 또 봅시다. 네, 가천 주파수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가천 주파수는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건 들을 청입니다. 듣는 게 가능한 주파수, 진동수를 주파수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의 입장입니다. 사람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의 범위가 20Hz에서 2만 Hz입니다. 그러니까 20Hz의 소리 들리고요. 200Hz의 소리 들리고 더 올려서 1000Hz 소리 들리고 2000Hz 소리 들리고 1500Hz 소리 들리고요. 2만 소리 들리고요. 그럼 2만에서 2만 Hz까지. 와. 아, 그럼 예. 예. 2만. 그래서 2만 Hz까지 들립니다. 교사가 힘든 직업이에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또 그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저는 20Hz에서 20kHz. 이렇게 하면 킬로가 1000이니까 20kg가 2만이거든요.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치사하게 뭐 이런 걸 내고 수능 문제도 가끔 치사할 때가 있긴 하더라. 근데 설마. 근데 좀 불행하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고음이 점차 안 들려요. 고음이. 그래서 팀벨이라는 게 있어요. 팀벨. 틴이 그 10대라는 뜻이잖아요. 틴. 10대만 들리는 소리. 팀벨인데 외국의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걸 활용한 적이 있대요. 팀벨로 듣기 싫은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스피커에서 크게 소리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만 들리니까 애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근처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팀벨을 이용을 했다라고 해요. 자, 2만 Hz 이상의 소리는 안 들리죠. 이건 들리죠? 안 들리죠? 방금 저 2만 Hz 이상을 소리를 냈는데 안 들리죠? 이게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진동수가 초큰 음파. 그래서 초음파. 그 초음속 비행기 할 때도 초음속이 음속을 넘긴 비행기잖아요. 초음파, 음파의 속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속도를 넘긴 음파입니다. 그래서 음파랑 역학적,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파동인데 단지 사람의 귀에 안 들리는 파동입니다. 여기 이제 활용되는 범위가 있는데 일단 초음파는 대체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활용이 많이 되는데 일단 초음파 사진, 보통 태아의 사진을 찍거나 요즘은 꼭 태아의 사진뿐만 아니라 그 심장이나 뇌혈관의 혈류를 측정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장 기관을 볼 때도 쓰이고요. 그래서 초음파 사진 촬영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요. 초음파가 이제 그 아기 상태를 보는데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이러는데 그 엑스레이 맨날 찍고 이럴 순 없잖아요. 방사선인데. 근데 초음파는 결국에 소리랑 똑같은 형태니까 그냥 약간의 진동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체에 좀 무해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이용하고요. 일단 초음파 탐지기. 그 보면 요새 도시오브 인기 많대. 그 도시오브 보면 그 선장님이 여기에 물고기가 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초음파 탐지기예요. 그래서 초음파로 어군을 탐지합니다. 어군이 이제 고기여 군락할 때 군, 고기에 이제 군집을 하는 게 초음파 탐지기고요.
그다음 자동차 후방 센서 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초음파 센서, 거리 센서를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초음파를 쏴가지고 반사해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게 후방 센서가 되어 있고요. 초음파 센서 양긍정 가면은 zzz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초음파로 이제 물을 진동시켜가지고 안경알을 때려갖고 먼지를 털어내는 이런 게 이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요로결석 같은 병이 걸렸을 때 그게 굉장히 아프다더라고. 왜냐하면 그 방광 안에 그 결석 돌이 생겨가지고 그게 요도를 따라 나오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전기 신호가 뇌까지 전달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요로결석인데 그 돌을 갖다가 이제 초음파로 공명을 시켜가지고 깨트려갖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하는 여기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하는 또 의료기기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초음파의 활용 이런 게 뭐 나오기도 하니까 좀 알아두고요. 예. 그다음 요 그림을 제가 항상 가져오는데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에 종합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자동차 소리가 일단 요 벽에 있는 틈을 따라서 이렇게 애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회절이죠. 예, 회절. 회절은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요 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회절이 잘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에 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낮이냐 밤이냐를 물어봤어요. 실제로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죠. 왜냐하면 남반은 새가 들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P점하고 Q점 중에 또 온도가 어디가 더 높으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상의 경계면을 두고요. 법선을 긋습니다. 법선을 그어가지고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큰지 모르는데 조금 더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그러면 세타1, 세타2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세타1이 더 크죠. 그럼 속력이 누가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아래쪽이 속력이 더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속력이 빠르니까 온도가 어디가 더 높다? 아래쪽이 온도가 더 높은 경우에요. 그래서 낮이죠, 낮.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요 점선 보입니까 혹시? 점선 보이죠? 요 점선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파면이라 그래요. 파의 면이라는 뜻입니다. 요 파면은 위상이 같은 점을 점으로 다 찍은 면이에요. 위상이 같다는 건 뭐냐?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그 부분을 이제 쭉 점을 찍으면 면이 됩니다. 그 2차원 이게 딱 단면을 보면 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면 그럼 이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냐면 파장이 됩니다. 파장.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거리가. 그리고 파면의 수직인 방향이 파동의 이동 방향이 됩니다. 이동 방향. 그럼 보면 같은 높이면은 이 파장이 같다라는 게 보이죠. 이거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올라갈수록 파장이 점점 짧아지죠. 파장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다는 거는 얘가 전파되는 동안에 진동수는 안 바뀌니까 파장이 짧아지니까 속력이 점점 올라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은 상태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이어가지고 예전에 수능 완성에 있었던 그림, 문제에 있던 그림인데 보여줍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이미 마친 애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림은 진동수가 다른 두 음파 A, B를 발생시키고 있는 구급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사이렌 소리도 꽤 진동수가 큰 소리입니다. 고음이죠. 하지만 초음파는 2만 Hz 이상이에요. 사이렌은 아무리 높아봤자 진동수가 2만 Hz까지는 안 됩니다. 2만 Hz 이하고. 그래서 요 녀석의 진동수를 FA라고 하고 요 녀석의 진동수를 FB라고 하면 FB가 더 크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기본이 됩니다. 그럼 A와 B는 공기 중에서 진행할 때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전달된다. 맞습니까? 네. 역학적 파동이죠. 전자기파 빼고는 전부 다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매질의 진동 상태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죠. A가 B보다 작고 B는 뭡니까? 초음파네요. 네. 초음파는 소리하고 똑같은 형태의 파동입니다. 네. 소리 혹은 초음파는 공기 중에서보다 물 속에서 더 빨리 진행된다 했는데 공기는 기체죠. 네. 물은 그렇죠. 액체잖아요. 그럼 기체 액체 중에서는 누가 더 속력이 더 빨라요? 네. 액체에서 속력이 더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체에서보다 액체에서 더 빨리 진행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디에서 4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회절이 더 잘 되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또 추가로 물어보는 게 A하고 B 중에 누가 회절이 잘 되냐 이런 게 가끔 뜬금없이 물어보면 회절을 모르면 이제 틀리는 거죠. 간단하게 외우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자, A하고 B는요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에 들리고 안 들리고로 구분하는 파동이지 자연적으로 보면은 구분이 안 되는 파동입니다. 똑같은 형태의 파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매질인 공기에서 전파가 되면 파동의 전파 속력이 같아요. 같죠. 파동의 전파 속력은 람다 F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람다 A FA하고 람다 B FB가 같아요. 같다라는 뜻입니다. 네. 람다 B FB가 같아요. 네. 근데 FA하고 FB를 비교해 보면은 FB가 더 크잖아. 그럼 파장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길어? A. A가 더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더 잘 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렌 소리가 후방 센서의 초음파보다 회절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회절만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회절을 끼워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화음과 소음이라는 제목인데 간섭과 정상파 공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